빵꾸노트 23페이지. 자, 빵꾸노트 23페이지입니다. 오늘 많이 안 나오셨네. 다 지각이네. 자, 시장론에는 계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시장론에는 계산 문제. 23페이지가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작년에는 안 나왔어.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하나 암기해 놓으라 그랬죠. 나오면 그냥 땡큐라고. 뭡니까? 제목이 정보의 현재 가치. 정보의 현재 가치. 현재자 빼면 뭐예요? 현재자 빼면 정보 가치. 정보 가치. 아, 진짜 죽겠어. 정보의 현재 가치에서 현재를 빼면 정보의 가치, 이게 정보의 가치를 묻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계산하려면 조금 복잡한데 그냥 결론만을 암기하면 그냥 땡큐한 계산 문제예요. 자, 일단 대형 마트 개발 예정지 인근에 A 토지가 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게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뭔가 개발에 대한 정보가 지금 떠오르는 거죠. 개발에 대한 정보가. 그리고 이 개발에 대한 정보가 어떤 가치가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현재 가치입니까? 그러면 이 정보가 언제 후 정보예요? 2년 후에 어떤 정보를 가정한 거니까 현재 가치로 뭐 환산하라 이런 거죠. 그리고 항상 암기 코드가 금액의 차이를 일단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암기야. 금액의 차이. 그리고 들어올 확률, 들어오지 않을 확률. 들어오지 않을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현재 가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금액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요놈이 있네요. 요놈. 대형마트가 개발되면 A 토지는 12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개발되지 않으면 4억 8천만 원. 요 두 개 금액의 차이예요. 금액의 차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11억 1천만에다가 빼기 4억 8천 4백만 원. 이렇게 금액의 차이를 일단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개발될 가능성, 여기 확률이죠. 개발될 확률이 45%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개발될 확률을 곱하면 안 되고 개발되지 않을 확률이야. 그러면 55%야. 55%. 0.5. 여기까지가 개발의 정보 가치예요. 근데 이 정보 가치가 2년 후 정보 가치니까 2년을 할인해 줘야 돼, 할인. 근데 할인율이 10%니까 우리가 항상 이자율 10%야. 이자율 10%면 100원을 예금하면 110원이 되고 1원을 예금하면 1.1이 되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로 만들 때는 1.1, 1.1배를 해주는 거고 현재 가치를 할 때는 나누기 1.1이니까 두 번 빼줘야 돼. 2년 할인해 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정형화된 문제예요. 항상 뭐만 바뀌어? 요것만 바뀌어. 요것만. 금액하고 확률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 암기해 놔요. 금액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야. 않을 가능성. 그리고 10%니까 나누기 1.1 현재 가치로 해주면 되죠. 여기는 2년 후 정보니까 두 번을 해주면 된다.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출제하는 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되는 계산 문제 중에 제일 쉬워. 그냥 암기해서 그냥 풀어. 그냥 없어요. 그냥. 자, 그런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번 주에. 예습을 좀 할 생각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습을 하셨어. 아무리 계산해도 정답이 안 나온다는 거야. 이 문제. 공식을 알고 계신 거야. 금액의 차이를 찾고 들어오지 않을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그 현재 가치 2번 하셨나요? 물어봤더니 2번 했대. 금액의 차이 정확한가요? 정확하대. 들어오지 않을 확률,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 곱한 거 맞나요? 맞대. 예? 그래서 저도 다 맞는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 65%를 적용하더라고. 65%. 45%가 들어올 가능성이면 65%면 어떻게 돼? 넘쳐나. 55%요. 55%. 예. 그래서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예. 자, 한 분 오셨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어디를 갈 겁니까? 누가 왔는지 뭘 봐. 그리고 저분이야. 65%, 이게 45%인데 55% 해야 되는데 65% 하신 분이 저분이야. 들어올 가능성이 45%니까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은 55%인 거죠. 이렇게 웃으면서 암기한다. 금액의 차이 계산하고 들어오지 않을 확률, 가능성 곱하고 현재 가치 해준다. 그럼 이제 정책론 들어가는 거예요. 정책론. 자, 오늘 문제가 21문제나 넣어놨어. 21문제. 21문제. 예. 꽤 많죠? 요 정도는 풀어줘야 돼요, 요새. 자, 첫 번째 갑시다. 정책에서 가장 먼저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 이게 시장 실패가 뭡니까? 그러면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건데 시장은 항상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줘야 돼. 시장은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을 분배해 줍니다. 이게 시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 실패인 거예요. 이게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고. 그리고 대부분 요 원인이 나와요. 원인. 시장 실패가 왜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시장을 실패시키는 원인이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건 아니야.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틀려. 위험, 불확실성, 불안정 경쟁,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건 안 틀려요. 그런데 요 놈이 나쁜지 좋은지를 우리가 잘 모르죠. 외부 효과 공공재. 자, 그래서 요 놈이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은 외부고 땡땡은 공공재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놔야 돼. 외부 효과 공공재. 우리 시험에서는 외부 효과와 공공재가 왜 시장을 실패시킵니까? 이런 건 요새 안 물어봐. 시장을 실패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외부 효과와 공공재가 있더라. 요 정도까지, 요 정도. 요 정도까지가 어느 수준입니까? 경제학에서. 그러면 중학교 수준입니다. 중학교는 이런 이유 말 않고 외부 효과, 공공재 이런 것들이 시장을 실패시킨다. 우리는 경제 전공을 안 하니까 우리 중학교 딱 수준으로 딱 요것만 기억해 놓자고요. 요것만.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야. 더 어렵게 내면 좋겠어. 우리는 경제 전공을 안 해. 우리는 부동산 학이지. 그래서 딱 요 정도만 기억해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아주 잘 나옵니다. 외부 효과, 공공재,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으로 이렇게 낼 때도 있어요. 독점, 과점, 이런 게 대표적인 불안정 경쟁입니다. 독점 시장 또는 과점 시장. 독점은 한 기업이고 과점은 두세 개 기업이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실패가 뭡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 원인은요, 그러면 외부 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딱 이 세 개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좋은 것들. 자, 그리고 매년 나오는 게 이제 정책의 구분일 거 아닙니까? 정책의 구분.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를 했죠. 뭐부터 암기한다. 뭐부터. 간접을 먼저 암기한다. 간접을 왜? 이게 아주 많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놈이란 말이에요.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요 세트 메뉴. 그리고 대출 규제야. 대출 규제. 우리 간접 개입 방식은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유인체. 예? 야, 너 어떤 일 좀 해라. 일 안 하면 내가 조세 부과할 거야. 그럼 일한다고. 야, 너 어떤 일 좀 해라. 내가 보조금을 줄게. 그러면 일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에 주택시장의 강력한 간접 개입 방식. 예,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 그래서 정부가 항상 주택시장의 개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뭘로? 대출을 통해서 소비자하고 공급자 행동을 유도시키죠. 요새는 대출이 우리 저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대출 얼마 나올 것 같아요? 20억? 대출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투기과열지구, 우리 주택법에서 배웠잖아요. 투기과열지구만.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나는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용어 정도는 있다. 내가 설명을 한번 할 거예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딱 봐도 투기과열이잖아요. 투기과열. 그래서 대출 2억으로 딱 제한이야. 원칙은 6억까지인데 요새 투기과열지구면 딱 2억이에요. 2억. 자, 그러면 뭐 하라는 뜻이에요? 대출 안 해줄 테니까 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택 투자 좀 그만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유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은 딱 세트 메뉴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대출 규제야. 근데 대출 규제는 항상 이걸로 표시된다고. LTV, DTI, LTV, DTI의 규제, 대출 규제. 그 다음에 가끔 요놈이 나와. 가끔 가격 공시에도 이게 정보죠. 정보, 가격이. 그러니까 이 가격 공시에도는 정보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우리 저번 주에 어떤 문제 풀었냐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죠. 자,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에 반영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에 반영되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두고 있다. 실거래가라는 정보를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 그것도 언제? 배고플 때, 술 고플 때. 실거래가를 언제 신고합니까?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배고플 때, 술 고플 때.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따 할 거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빠르게 신고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보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 가격 공시 제도도 가격이 대표적인 정보니까 정보 지원책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질문이야.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5개가 우리 시험에 잘 나와. 5개. 5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건 안 물어보죠, 내가. 왜? 이미 전 학원에서 했어. 뭘 물어보는지도 몰라. 5개나 있어?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단독주택은 표준 주택가격, 개별 주택가격,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가격.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죠. 다 5개 불러봐.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 주택, 개별 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5개가 있죠. 자, 그래서 간접을 암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개입 방식은 정부가 직접 시장을 규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가격을 직접 손댑니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가격을 직접 손대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직접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는 거죠. 공급자 역할. 각종 공적 개발. 그래서 여기는 요놈이 잘 나오는 거예요. 요놈이. 두 문자로 우리가 은수선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은수선. 토지 은행, 토지 수용, 토지 은행, 토지 수용. 그 다음에 선매. 이게 정부가 직접 소비자처럼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토지 은행, 토지를 취득해서 보관한다.
수용, 강제적으로 취득한다. 선매, 미리 매입한다. 자, 그래서 암기는 무조건 뭐부터 한다? 간접,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 다음에 각종 대출 규제. 요 5개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된다.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자, 만만치 않아. 자, 물어보는 게 뭘 찾으라고 해놨어? 간접. 일부러 제가 다 간접을 찾으라고 해놨어. 간접. 왜? 간접을 기억해야죠. 간접. 자, 이게 우리 작년 문제랑 비슷해. 작년 문제랑.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럼 조세가 어디 있어요? 안 보이네. 안 보이죠? 부담금.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조, 지원. 요거 하나 보이네. 보조, 지원. 그리고 뭐가 또 있어? 대출 규제. 이게 보여야 돼. LTV, DTI. LTV, DTI. 그리고 이제 봅시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거 나 알아 몰라? 토지거래 허가제도, 우리가 겁나게 많이 암기했어. 거기에 있어, 없어? 없어. 여기에 조심하라는 거야. 항상 우리가 아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암기 안 하는 거잖아. 일단 넘어가야지. 공영개발, 각종 공적개발, 요거 직접. 공공투자, 각종 공공개발, 직접. 개발이 환수제도, 요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2개 모르고, 요 2개는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LTV, DTI, 대출, 규제. 요거 2개가 맞잖아요. 그래서 디귿 리을을 딱 찾았어. 어허! 3개야. 나는 2개인데. 3개라고, 3개. 그럼 디귿 리을 있는 거 봐봐. 디귿 리을. 3번 하고, 3번밖에 없어요? 그럼 봐. 이렇게 찾아야지. 그럼 하나가 뭐예요? 미음이. 이게 간접이야? 네, 간접이야. 우리 아직 안 했지만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개발 부담금. 개발 부담금.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을 좀 하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이따 한 번 더 보자고. 그래도 디귿 리을만 알아도 문제를 찾죠.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요령이 좀 있어야 돼요. 요령. 자, 간접 개입수단 또 찾으라고 했어요. 간접 개입수단. 그러면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이게 바로 보여. 조세, 하다 보니까 부담금, 이렇게 바로바로 뭔가 좀 제껴놔. 처음부터 보지 말고. 시간 충분하니까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을 놓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대출 규제. 근데 이거 한번 봐봐. LTV, DTI라고 우리가 자꾸 하잖아요, 실무에서. 그러니까 LTV, DTI 대신에 한글로 대부 비율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낯설어 보이잖아요. LTV야 이게. LTV. DTI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DTI. LTV는 대부 비율이고,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고, 총부채 상환 비율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부터 얼른 간접 찾아놓고, 개수 문제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빈 것들을 봐야지. 공공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잖아요. 은수선, 직접. 토지 수용, 직접. 요거 직접. 그 다음에 각종 공적개발, 직접. 그 다음에, 강적 공적개발, 직접. 이건 우리가 아는 거 다 나왔네. 확실히. 그럼 몇 개요? 4개죠, 4개. 4개. 네, 4개.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자, 이거 봐요. 자, 이렇게 박스 형태로 직접 간접을 찾으라고 안 주면 이렇게라도 꼭 나온다고. 간접 개입수단이냐, 직접 개입수단이냐. 근데 1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개발 부담금. 잘 나와.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대표적인 산물. 개발 부담금. 간접 개입 방식이죠. 그 다음에 2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득의 재분배. 기억 안 나면 일단 통과하자고. 3번.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합니다. 그러면 분양가 규제, 우리가 말하는 분양가 상한제. 우리 주택정책이죠. 주택정책. 자, 주택정책의 목적은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자 한다. 주택정책의 목적은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자 한다. 그런데 주택의 공급이 감소되는 두 가지가 있죠. 임대주택에서는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분양주택에서는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쏙쏙 들어와? 왜 이렇게 불안해? 임대료 규제, 오늘 다 해.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요 두 개는 임대료를 낮게, 분양가를 낮게 통제하니까 우리 사업 공급자들이 더러워서 사업 안 하겠습니다 하고 물량을 줄인다 했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이게 딱 보여야 된다. 이게. 예. 그리고 사회적 후생 손실, 사회적 후생 손실은 사회적인 손실이에요. 아니, 주택의 공급이 줄면 사회적 손실이겠지. 이 정도. 그다음에 4번,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 바로 이놈이라고.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합니다. 실패니까 배분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예요?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정부 실패가 아니라 시장 실패. 정부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는데 절단난 거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봅시다. 소득 재분배 효과 가끔 나와.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책이니까. 정부가 소득을 다시 배분하는 거야. 정부가 소득을 다시 배분합니다. 왜요? 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소득의 재분배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뭔가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득의 격차가 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요놈이 틀렸다. 자, 그래서 여기는 종합적인 내용이 좀 돼 있죠. 그럼 이제 봐요. 임대주택 정책부터. 일단 뭐부터 기억해야 되냐? 임대주택에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는 임대료 보조, 그 다음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분양주택 정책에는 두 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선분양. 이 다섯 개는 세트로 기억해야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 분양은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선분양. 그럼 하나씩 봅시다. 임대료 규제 정책은 일단 여기 보여야죠.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어떻게 규제하는 거예요? 낮게 규제하는 거죠. 낮게. 그래서 정부가 시장의 임대료 이하로, 이 말은 낮게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이해됐어? 자, 가끔씩 요놈이 나와요. 요놈이. 만약 규제 임대료가 임대료보다 높습니다. 이 표현이야. 이 규제 임대료는 누가 규제하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죠.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한다면서 임대를 높인 경우죠. 잘했어, 못했어? 잘 못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 두 개를 잘 비교해 줘야 돼. 항상 임대료 규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낮게 규제하는 거예요. 낮게. 시장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 그런데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만약에 높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없어. 잘못된 정책이니까.
예? 자, 그리고 임대료를 낮췄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수요가 넘쳐나지. 야, 가격이 떨어졌다. 사고자 하는 힘, 수요가 넘쳐나는 거야. 그리고 항상 뭐가 감소한다?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 이유는 임대료를 낮췄으니까 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러니까 공급을 감소하고 또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뭘 줄여? 관리비를 줄이는 거야. 그래서 질이 하락하고 그리고 물량이 감소했으니까 주거 이동이 제한을 받아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임대주택이 없으면 주거 이동의 제약을 받는 것이죠. 딱 요 정도 요약이면 충분하다. 자, 그런데 요거 봐요. 여기를 딱 보면 전부 다 좋은 내용이야, 안 좋은 내용이야? 안 좋은 내용이라고. 요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정부가 정책을 펼쳤어. 그런데 성공해버렸어, 실패해버렸어? 실패했다 해서 정부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항상 공급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번에는 정책을 바꿔요. 뭘로 바꾸니? 보조하는 걸로 바꿔요, 보조. 근데 임대료를 누구한테 보조한다? 임차인에게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합니다. 그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늘겠죠? 수요가 늘어. 그리고 수요가 늘면 공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늡니다. 그러면 물건을 많이 사고자 한다는 거니까 공급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때다라고 하는 거지. 돈을 벌려면 이때다. 얼른 공급을 늘려놔야겠구나. 이게 공급주인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시험에 예전에는 정말 잘 나왔단 말이에요. 왜? 임대료 규제는 공급이 감소하지만 임대료 보조 정책은 뭘?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선거철이니까 우리 저기 강사들이 하면 안 되는 주제들이 꽤 몇 개 있어요. 이게 강의할 때 하면 안 돼. 대표인 게 정치 이런 거야. 정치 이야기 하면 난리나. 우리 상곤이 형은 어디서 빨갱이라고 한 마디 들었잖아. 그래갖고 한 달간 그냥 열받아 갖고 있었어. 자, 이 얘기 있어요. 시장이 뭔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돈을 써야죠. 정부가 돈을 써야 뭔가 돈이 도는 거니까. 그런데 소비자에게 보조를 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공급자에게 이게 보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그러면 이쪽이 효율적이야. 그 증거를 대보세요. 이거라고. 이거. 임차인인 소비자에게 보조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그 돈으로 수요가 는다고. 그 수요가 늘면 이때다 돈 벌어야지 하고 공급도 따라서 느는 거라고. 공급도 늘면 어떻게? 다시 공장이 돌아가고 다시 월급이 나오고 또 수요가 늘고 이런 선순환의 역할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요새는 요거 잘 나오지. 자주 언급되는 두 개. 첫 번째는 주거급여야. 주거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주거급여. 그다음에 주거 바우처. 자, 주거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 이게 바우처죠.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비자 보조 방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소비자 보조 방식.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내용은 어떤 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자, 우리나라가 주거와 관련한 보조, 주거와 관련된 보조가 대표적인 게 이 두 개예요. 두 개. 자, 주거급여는 국가가 운영하는 거야. 국가가. 자, 국가가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 복지제도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데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첫 번째 의료급여 이런 게 있다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의료는 좀 지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 우리나라 의무교육이니까 의료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거급여가 있다고. 주거급여. 이게 주택과 생활이 어려운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자,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거야. 국가가. 그런데 국가가 주거급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주거바우처, 주택바우처 제도예요. 주택바우처 제도. 이런 걸 우리는 소비자 보조 방식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야. 공공임대주택은 항상 뭐가 나와요? 밑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요새 잘 나오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잘 봐. 이 세 가지가 공공임대주택의 3대장이야. 3대장. 50년 이상 또는 영구니까 영구임대고, 임대 의무기간 30년이니까 국민이야. 국민. 그리고 젊은 층의 주거안정 행복주택이고. 그런데 통합공공주택은 글을 읽다 보면, 이따 한번 볼 텐데, 글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최저소득, 저소득, 그 다음에 젊은 층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임대 의무기간만 암기하고 있지만 일단 최저소득은 영구 임대를 우선 배분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저소득 서민은 국민임대주택이고, 그리고 젊은 층은 행복주택이고. 그래서 이게 3대장이야. 최저소득 영구,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저소득 국민, 그 다음에 젊은 층의 주거안정 행복. 그런데 야, 뭐 하려고 이렇게 임대주택을 구분해놨냐.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어떤 임대주택, 통합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자. 이게 바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이에요. 통합공공임대. 그래서 이게 3대장이야. 3대장.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키워드만 적어놓은 거야. 키워드만. 자,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대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장기 전세주택. 키워드만 찾으면 되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합니다. 분양전환을. 그러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요게 요새 잘 나오는 거죠. 가장 늦게 도입한 거니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기존 주택을 임차해서 다시 전대합니다.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 기존 주택 임차 전대가 아니야.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이게 전세로 임차해서 다시 임대 전대한다는 거. 요것만 조심하라 그러죠. 요것만. 그러면 지금 정리해 봅시다. 임대주택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정책. 근데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 자, 정부가 시장의 임대료보다 높게 임대료를 설정하면 잘못된 정책이에요. 따라서 시장의 효과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이니까 결국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더라. 그리고 임대료 보조는 공급이 늘어나지. 왜 늘어납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느니까 돈을 벌고자 하는 공급자들이 공급을 따라서 늘리는 거예요. 공급 증가. 자, 그리고 임대료 보조 정책에 자주 언급되는 거 두 거.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주거바우처. 주거급여는 국가가 운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거바우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니? 종류. 3대장이 50년 이상 영구임대, 그 다음에 30년 이상 국민, 젊은 층의 주거안정
행복, 그리고 뭐 소득, 뭐 최저소득, 저소득, 젊은층 다 합쳐져 있으면 통합. 그리고 전세 계약의 방식 이렇게 있으면 장기 전세주택.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거, 기존 주택을 매입합니다. 기존 주택을 전세합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분양주택 봅시다. 분양주택에는 분양가 규제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거야. 자, 질문이야. 분양가 상한제는 항상 규제라고 번역하면 된다고. 규제라고. 분양가 상한제 하면 항상 규제야. 규제. 우리 규제라고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정부가 시장의 분양가 이하로 이렇게 돼 있죠. 이하로. 시장의 분양가보다 낮게 분양가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놨어요? 임대료 규제 정책과 효과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항상 분양가를 낮췄으니까 수요가 넘쳐나고요. 분양가를 낮췄으니까 공급자가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합니다. 요놈이 잘 나오는 거죠. 요놈이. 그리고 특이한 게 있죠.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요놈 분양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투기 현상이 발생합니다. 분양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투기 현상이 발생합니다. 요거까지 기억. 자, 그리고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는 요걸 반드시 기억해야죠. 주택법의 규정. 자, 주택법은 주택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주택의 사업을. 그리고 주택 사업의 꽃은 무엇이다? 분양. 그래서 분양가 규제가 주택법에 있다는 거. 평가사 시험에서는 진짜 잘 나와. 분양가 상한제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요? 근데 우리는 왜 잘 안 나와? 우리한테는 너무 쉽잖아. 공법에서 주택법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빨리 그렇다게. 주택법이라, 주택법. 자, 항상 주택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럼 시작이 공공택지죠. 공공택지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이니까 팔아먹는다는 거야.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건설해서 팔아먹는 공동주택은, 자, 공공택지를 사용하면 택지비가 떨어져요. 택지비가 떨어지는 것만큼 뭘 올려라, 뭘 낮춰라. 분양가를 낮추세요. 적용이야. 자, 그런데 공공택지, 외택지가 딱 보여. 그럼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요 표현이 보여. 요 표현. 무슨 우려가 있어?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잡아야 돼? 신규 분양가부터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면 거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놔야죠. 그리고 뭐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외든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개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적용까지. 그다음에 선분양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여기 보여야지.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선분양 제도는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분양을 하는 거니까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더라. 이것도 이것도 분양가 규제의 또 이유란 말이에요. 자, 선분양은 우리나라만 있다, 다른 나라에도 있다. 이 사람들이 다 선분양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도 있어. 왜 없겠어? 이거 뭐 대단한 제도라고. 자, 그런데 대부분 주택에는 잘 안 써. 선분양을 주택에는.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상업 매장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그렇죠. 먼저 분양을 해서 개발 자금을 땡기죠. 근데 주택은 잘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거죠. 사업자.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줄 테니까 또 뭐 낮추라는 거야. 분양가 낮추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분양가를 낮추는 이유가 5만 7천여 가지야. 왜? 우리 주택 건설업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고. 혜택을. 자, 그런데 완공되기 전이니까 어떤 거? 부실공사, 품질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 정도가 초벌구이가 딱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죠. 근데 뭐부터 돼야 돼? 응? 입에 붙어야 돼. 입에. 자, 5종 세트야. 주택 5종 세트. 임대주택 3종. 그다음에 분양주택 2조.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 선분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들은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게 목적인데 공급이 감소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요거 전에는 뭘 봤어? 주택정책 전에는. 너 이렇게 고개만 숙여봐. 주택정책 전에는. 직접 개입 방식, 간접 개입 방식. 간접 개입 방식,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딱 결정해놓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대출 규제. LTV, DTI, LTV, DTI, 대출 규제. 대출 규제.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04번. 이게 이제 옛날 형태예요. 이게 옛날 문제 형태야. 10년 전 문제 형태야. 10년 전 문제 형태는 보세요. 전부 다 임대료 규제 정책이고, 이거 봐. 이런 게 있어.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라고 돼 있잖아. 우리가 항상 상한이 나오면 항상 규제를 뜻한다고. 분양가 상한제, 그럼 뭐라고 번역해? 분양가 규제. 그리고 정책에서 또 맨 뒤에 나오는 게 하나 있어. 택지 소유 상한제. 택지 소유 상한제. 그럼 뭐라고 번역을 해? 택지 소유 규제. 택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규제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이라는 건 정부의 규제 임대료야.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높습니다. 뭐보다? 시장 임대료보다 높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는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낮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럼 둘 중에 뭐가 잘한 짓이야? 낮게 해야지. 이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이니까.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이런 걸 헷갈리게 굉장히 많이 줬다고. 자, 그런데 뭐가 틀렸니? 그럼 봐.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아. 잘못된 정책이죠. 근데 뒤에 뭐라고 적었냐? 무슨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의미 없어. 그냥 틀린 거야. 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돼 있다.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봅시다. 임대료 상한이 낮습니다.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낮습니다. 잘한 정책이죠. 그런데 얘는 공급량이 는다 준다.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죠.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임대료 규제 정책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물량이 주니까 주거 이동이 제한받을 수 있죠. 그래서 2번, 4번, 5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하자고. 봐봐. 이제 조심이야.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 펼쳐졌어. 근데 뒤를 봤더니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커집니다. 이런 것들이 꼭 한 지문이 있어. 뭔 지문이요? 그러면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논점은 뭐 같아? 논점은 초과 수요가 커지냐 작아지냐, 이게 논점 같긴 해. 커지냐 작아지느냐. 그런데 뭐가 보여야 되냐?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이게. 자, 우리가 지금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수거가 많이 있어. 수거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특성에 자주 등장하는 수거. 글을 읽다가 용도적 공급이 나왔어.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용도 변경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돼 있어야 돼?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용도 변경은 항상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인문적 위치,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인문적 위치. 대표적인 게 가격 같은 거. 인문적 위치가 보이면 뒤쪽에 뭐가 되어 있어야 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런 거야. 탄력성은 항상 탄력적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뒤쪽에 뭐가 있어야 돼? 양의 변화가 많다.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이런 게. 자, 그런데 이거 기억나요?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하나 나오는 지문이 있어. 그게 바로 수어가 단기, 장기야. 이 단기, 장기. 이 단기, 장기는 뭐와 연관되어 있냐? 탄력성이야. 우리가 탄력성에서 대장, 탄. 기억나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측정 기간이 장길수록.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단기 비탄력이고 장기 탄력이야. 안 나올 때가. 항상 단기 비탄력, 장기 탄력. 여기까지 이해되죠? 항상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하고 장기일수록 양의 변화는 많아지는 거니까 장기일수록 양의 변화는 많다, 탄력이고 단기일수록 양의 변화는 적다, 비탄력이고. 요거라고 요거. 우리 재작년 봐. 재작년 이렇게 나왔어. 단장기, 단기, 장기 모두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왔어. O야 X야? X라는 거야. 단기 비탄력이고 장기 탄력이야. 자, 그런데 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딱 보여. 단기, 장기. 단기, 장기. 그럼 무조건 수거야.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이야. 그런데 탄력성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비탄력은 양의 변화가 많다야, 적다야? 적다야. 뭔지 몰라도 적다. 그리고 장기는 양의 변화가 많다야, 적다야? 많다야.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뭡니까? 이런 거 안 따져도 돼. 그냥 장기로 갈수록이네. 장기로 갈수록 탄력이다. 양의 변화는 많다, 커진다. 그럼 맞는 거야, 이게. 이 초과 수요도 양을 뜻해, 양을. 그런데 굳이 번역하지 말고 단기 비탄력, 장기 탄력. 단기 비탄력, 장기 탄력. 그리고 단기는 많아, 적어. 장기로 가면 많고. 봐봐. 2월 달에 모의고사 봅니다. 그러면 점수 많아, 적어.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해서 7월 달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점수는 커져, 작아. 이런 거라니까. 그냥 진리라니까, 진리. 그래서 수고야.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자, 그리고 5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해. 소득 향상에 기여한대. 2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보여야지. 임대료 규제만 공급 감소죠. 나머지는 공급 증가. 자, 그리고 3번은 임대료 상한이라고 또 나왔어. 그럼 이게 임대료 규제지. 그리고 균형 가격이면 시장 가격이지. 임대료 규제를 시장 가격 이하로 규제했습니다. 그러면 잘했지. 이런 것만 조심해 주면 돼.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리는 없지. 공급은 감소한다. 임대료 규제, 공급 감소.
임대료 규제 공급 감소. 자,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효과가 있는 거죠. 따라서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게 작년에 나온 표현이야. 이중가격이라는 게. 주택임대료를 시장가격 미만으로 규제를 하면 주택임대시장에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중가격.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우리 가격을 지금 낮게 통제하고 있는 정책이 지금 있어.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게 휘발유 가격. 저 휘발유 최고제 휘발유 상한선을 정부가 규제했다고. 휘발유 상한선. 원래 저기 휘발유 상한선 규제 안 하면 지금 얼마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1리터에 3,200원, 3,500원이에요. 미국이. 그럼 우리나라도 그 정도 하겠지. 근데 지금 우리 동네는 아직까지 2,000원 넘는 데도 있는데 1,999원도 있고 1,995원도 있고 이러더라고. 이게 뭘 규제하고 있어요?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낮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낮게.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정부가 리터당 2,000원으로 가격, 그 휘발유 가격을 딱 통제. 그러면 리터당 2,000원으로 받으란 소리야. 2,000원을 넘지 말라는 소리야. 넘지 말라는 소리라고. 정부의 가격을 통제합니다. 그러면 위로 막는 거지 밑으로 막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리터당 2,000원을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격을 통제해 놓으니까 2,000원 위는 없어. 근데 2,000원 밑에서는 어떤 휘발유 가면 리터당 1,999원 할 때도 있고 어떤 데 가면 1,995원 할 때도 있고. 이런 거 느껴 안 느껴? 느낀다고. 바로 그거라고. 즉 이렇게 가격 또는 임대를 통제하게 되면 정부가 통제하는 가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정부의 통제 가격은 넘지 말라는 거니까 밑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이 하나가 더 있어. 이걸 우리는 이중가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중가격. 이중가격. 여기서 딱 휘발유 통제가 그거예요. 정부가 휘발유를 리터당 2,000원으로 결정했다. 그럼 2,000원을 넘지 말라는 뜻이야. 그럼 정부에 2,000원이 딱 하나가 있고 실제 주유소에서는 2,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알아서 결정한다고. 서로 경쟁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중가격이라고 한다. 자, 아무튼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공급이 넘쳐나는 일은 없다 이런 거지. 공급이 넘쳐나는 일은 없다. 자, 또 봅시다. 자, 06번 주택정책. 자, 이거 좀 애매모호해.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인데 요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가 주택가격이고 I가 소득이잖아요. 소득. 그러니까 주택가격을 뭘로 나눌까? 소득으로 나눈 비율. 비율. 요게 PIR이잖아요. PIR. 자, 그래서 원래 PIR은 뭘 우리가 확인하고자 만든 지표예요. 항상 이렇게 분수 형태의 지표가 나오면 어디가 핵심이야? 분자. 그러니까 주택가격을 소득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너무 높냐 낮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저기 필수서에 이거 하나 적어져 있지. 자, PIR이 10으로 수치가 측정됐어요. 그러면 이거 해석이 뭐야? 12. 나의 가구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으면 10년을 모으면 뭘 살 수 있다는 거죠. 주택 가격을 살 수 있다. 가구 연소득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PIR이 높습니다. 그러면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하고 요걸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얘는 요걸로 지금 출정해 놨잖아. 가구의 지불 능력이라는 게 결국 소득이란 말이야. 소득. 그러니까 요걸 실무에서는 둘 다 번역을 해. PIR이 높다 그러면 주택가격이 너무 오버되고 있군요. 이렇게도 하고 또 요걸로 설명하면 주택가격에 비해 뭐는 오르지 않았다는 거야. 소득은 그대로군요. 주택가격이 오를 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이 PIR은 주택가격의 평가를 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가구의 지불 능력, 소득을 평가하기도 하더라. 아무튼 가구의 지불 능력이 쉽지 않다는 거지. PIR이 높다는 거. 요게 우리 시험의 기출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거 나왔네. 소득 재분배. 정부가 소득을 다시 분배합니다. 그러면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자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니까 소득의 격차가 줄어들겠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작년 기출이야. 이게 기억나는지 잘 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야.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가 잘 알아 몰라? 몰라. 왜 몰라? 잘 살아. 여기 있는 사람은 최소한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을 만큼, 지원받을 만큼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라고. 그런데 딱 봐봐. 주거급여법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작년에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줬어, 작년에. 그러니까, 야,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인데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겠지. 이렇게 출제한 거라고. 근데 있다고 없다고. 이게 옳은 질문이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사례를 뭘 들었어? 그래, 우리 처갓집 들었잖아. 처갓집은 삼천포항에서 승용차로 30분을 올라가야 돼. 우리 처갓집도 주택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근데 얼마 하겠어? 5천만 원 해. 3천만 원짜리 어디 있어? 5천 원.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그러면 주거급여를 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렇죠. 주택 가격이 아주 다양해. 우리가 도시에 살아서 그래. 도시에 사니까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살만하군요. 이렇게 하는 거지. 시골에서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갑다 그래. 주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준이 다른 걸로 평가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 시험 기출이야. 요것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냐 없냐. OX. 이것도 O야. 우리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의 계획으로 공급이 돼. 언제, 어느 지역에, 누굴 대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어. 그게 단점이야.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번에 일산에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려면 어디로 와야 돼? 일산 와야지. 일산. 그래서 자기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주거급여 제도는 공급자 보조 방식이다, 소비자 보조 방식이다. 소비자 보조. 그럼 봐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야. 왜요? 우리 시험에 5문제를 합쳐놓은 거야. 5문제 뭐만? 정답만 다 합쳐놓은 거야. 정답만. 다 쉽지 않은 정답이었어. 쉽지 않아. 대표적인 게 주거급여는 소비자 보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계획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거 입주자가 뭔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 없어. 그리고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소득이 없으면. 그러니까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정부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는 소득을 다시 분배해서 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죠. 그리고 PIR은 주택 가격만 생각하면 안 돼.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건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지불 능력이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거 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중요하죠. 자, 10분 쉬었다가 더 합시다.